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닥터 분당 차병원 갑상선 암센터장이신 노종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갑상선은 사실 아주 작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이게 뭐 만져지지도 않고 예. 우리가 평소에 갑상선에 이상이 있는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림 보면서 좀 설명을 예, 들어볼까요? 그렇죠. 자, 갑상선이 보시면 갑상선은 우리 저기 목 아래쪽에 나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붉게 보이는 부분이 갑상선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 뒤쪽에 기관이 있고 위에는 후두라는 게 있고요. 그 앞쪽에 감싸고 있는 것이 갑상선인데요. 동영상을 보면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화면 볼게요. 네, 정면 봐주세요. 아, 저기 나오고 있죠? 예, 아직- 갑상선은 여기 목 아래쪽에 이렇게 좌우에 왼쪽 또 오른쪽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모양이 있고요. 가운데 만나는 부위에 피라미드 협이라 그래서 같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뒤쪽에는 무갑상선이라 그래서 위아래 2개씩 그래서 4개가 있고요. 또 위치를 보면은 기관지 그리고 후두 그 아래쪽에 그 앞쪽을 감싸면서 위치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저기 식도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는 후두가 있어서 갑상연골 안쪽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갑상선 또 주위에는 굉장한 구조들이 많은데요. 미주신경에서 기원한 후두신경이 갑상선 뒤쪽으로 올라가서 목소리 내는 것과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갑상선에서 생기는 또 뒤쪽으로 옆쪽으로 보면은 경동맥이라든가 경정맥 그 주위에 아주 중요한 복잡한 또 중요한 기관들 많고요. 또 주위에 임파선에서 가운데 또 옆쪽에 임파선을 통해서도 또 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갑상선에 생기는 혹이 발견되면은 이렇게 거기에 머무르기도 하지만 주위에 있는 임파선으로 퍼져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멀리 폐라든가 또 뇌라든가 또 간이라든가 뼈라든가 이런 데 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도 평소에 좀 이제 건강 검진을 할 때 주기적으로 관리가 좀 필요하고 예, 맞습니다.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기관입니다. 갑상선. 우리 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예,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관인데요. 네. 그래서 이쪽 갑상선 안에서는 갑상선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을 돌면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의 물질을 대사를 촉진해서 모든 기관에 아주 적절한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체온 36.5도라는 체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보일러 같은 역할을 해서 이 갑상선 호르몬이 모자르게 되면 체온 조절이 어렵게 되고요.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 그 태아라든가 신생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뇌나 뼈 성장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호르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갑상선 기능이 뭐 저하되거나 또 항진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런 병이도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다음 PPT 보면서 또 설명 들어볼게요. 예, 갑상선이 그 기능이 올라가는 경우를 항진이라고 그러고요. 갑상선 네. 기능이 모자른 경우를 저하라 그러는데 항진하고 저하에 따른 어떤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항진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정상 수치보다 높아져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100m 달리기를 했을 때 마지막 끝나고 나서 그런
상태를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막 숨이 가쁘면서도 뭔가 온몸이 좀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태. 예, 맞습니다. 혈압도 맥박도 빨리 뛰고 네네네. 또 혈압도 오르고 또 빈맥이라 그러죠. 그리고 땀이 나고 그렇죠. 또 뭘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고 또 장 기능도 활발하게 돼서 설사를 자주 한다든가 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월경, 불순이 생긴다든가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항진이 돼도 사실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또 그 반대로 갑상선 기능이 정상 수치보다 모자란 경우를 저하라 그러는데 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항진증에 반대되는 그런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맥박이 느려진다든가 모든 대사 기능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또 쉽게 살이 찌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특징적으로 몸이 붓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떤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 게 갑상선 기능 저하의 공통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부갑상선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갑상선 안쪽에. 예, 안쪽에 네. 위아래로 이렇게 네 개가 있는 게 부갑상선인데요. 네. 부갑상선도 우리 몸에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또 칼슘을 조절해 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혈액 속에 칼슘 수치가 어느 정도 수치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모자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생기고요. 또 너무 높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칼슘의 기능을 그 수치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부갑상선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네. 자, 갑상선 정말 20g 정도로 아주 작지만 우리 몸에 참 여러 가지 기능을 이제 맡아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예, 저희 이제 제작진 중에 한 명도 그 갑상선 검사를 받다가 결절이라고 하죠. 그걸 예. 발견했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놀라셨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이제 결절이 있다라고 좀 소견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가 흔히 있나요? 예, 아주 흔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갑상선에 생기는 그 혹을 저희가 갑상선 결절이라는 말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그 결절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흔합니다. 전 인구의 한 50% 이상에서 진단될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고요. 네. 그렇다 해서 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대부분은 양성이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착한 문제가 없는 결절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가끔 이제 5% 정도 내외로 거기서 갑상선 암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 혹이. 그래서 그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은 몽우리가 만져진다든가 좀 진행이 되면 그 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이 뒤로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먹는 거에 또 삼킴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호흡 네. 곤란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굉장히 진행이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고 네. 보통은 이제 결절이 만져지는 경우가 더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결절이 만져질 수도 있지만 만져지려면은 어느 정도 크기가 돼야지 그쵸. 본인이 거울을 보면서 보이거나 네. 손으로 만졌을 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진단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작은 그 결절도 저희가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초음파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 예방 차원에서? 예. 일반인들한테는 갑상선 결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데요. 네네. 건강 검사할 때 네. 꼭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볼 필요까지는 없는데 네. 이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후에 슬라이드가 나올 테니까요. 그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얼마 전에 이제 한 여배우도 갑상선 암 투병 소식을 전했다가 이제 완쾌가 돼서 다시 컴백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굉장히 갑상선 암이 조금 흔한 질병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인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절이 있는 분들 중에 한 5% 내외 정도가 갑상선 암이라 그랬는데 그 이제 분포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남성분들에 네. 비해서 한 3배 이상 저희 나라에서는 많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10대 암 하면 이제 쭉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는 2위에 아주 흔한 암이고 네. 남성분들한테도 한 6위 정도로 비교적 흔한 암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흔한 암이고 특히 이게 젊으신 다른 암들에 비해서 또 젊으신 연령대에서 잘 발견이 돼요. 30대부터 50대 사이, 네. 특히 이제 40대에 흔한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또 갑상선암은 이제 대부분 발견되는 거는 좀 모양이 좋은, 예후가 좋은 그런 암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 4가지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갑상선암. 네. 그래서 그 모양을 분류한 거는 이제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 이렇게 크기나 모양으로 본 건 아니고, 현미경으로 봤을 때 그 모양을 보고서 거기다 별명을 붙여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유두 모양으로 현미경으로 봤을 때 모양이 네. 꼭 유두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유두암이라고 그러고요. 그 모양으로 좀 분류를 하는 예, 거예요. 그 현미경 모양을 가지고서 네.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두암이 전체 암이 100%라고 그러면은 가장 흔합니다. 95% 이상이 대부분 다 유두암으로 우리 네. 한국인에서는 네네. 이게 발견이 되고 있고요. 여포암이라는 건 이제 갑상선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포에 그 갑상선 호르몬을 모으는데 그 여포에서 생기는 암을 여포암이라고 그러고요. 네. 또 한 가지 수질암은 이제 그 C셀이라 그래서 세포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카시톤이라는 게 분비가 되는데 거기서 생긴 암을 저희가 수질암이라 그럽니다. 네.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예후가 안 좋은 갑상선암 하면은 이제 착한 암으로 예후가 좋다 이렇게 인식이 돼 있는데 네네. 그중에 이제 미분화암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미분화암은 그 현미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세포의 분화도도 안 좋고 굉장히 좀 모양이 안 좋게 생긴 그런 암을 의미하는데 그 미분암이 흔하지는 않지만 1%는 안 되는 한 0.2%로 전체에 아주 드문 암이긴 해도 예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저희가 주의를 요하는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갑상선암도 그 암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눠진다는 설명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자, 건강매거진 노종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소 갑상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도 좋고요. 아, 내가 지금 갑상선 결절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이거를 치료를 해야 될까? 병원을 또 가야 되나? 아니면 검사가 필요한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02-6677-0012번입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질문만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40대 여성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갑상선암. 그 원인이 좀 궁금한데요. 예, 갑상선암은 저희 대표적으로 특별한 원인 없이 발견되는 거가 많은데요. 네. 그 저희가 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돌연변이가 발견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유두암인 경우에 돌연변이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돌연변이가 이제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거고 그 중에 이제 BRAF라는 유전자, PTC 또 RAS라는 유전자의 그 이름입니다. 그런 거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면 네. 그 유전자가 원래 해야 될 역할을 못하고 그 기능을 잃기 때문에 암으로 변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되고 또 어렸을 때 어떤 다른 문제 때문에 암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머리나 목 부위에 방사선에 노출이 된 분들이 갑상선암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군요. 이제 체르노빌 같은데 방사선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또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 것 때문에도 갑상선에 이게 피폭이 됐을 때 제일 흔하게 생기는 암 중에 하나가 갑상선암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갑상선암이 갑상선 노출이 되면 생길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력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형제 또 가까운 그런 인척 중에 갑상선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나한테도 갑상선이 생길 확률이 좀 높아져요. 네. 한 명일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2명, 가족 중에 또 친혈 그 가까운 분들 중에 한 2명 정도가 암이 있었다 그러면은 꽤 높은 빈도로 갑상선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족력이 중요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만이라든가 요오드가 결핍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게 잘 생긴다는 건 알려져 있는데
또 요오드 결핍이 있는 나라들은 보통 네팔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해안가를 두지 않고 먼 부위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생기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같이 삼면이 바다고 해저류에 그렇죠. 넉넉하게 식단에 거의 매일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은 이런 요오드 결핍을 거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오드 결핍 때문에 암이 생긴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갑상선 질환이 굉장히 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기능 저하라든가 항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갑상선 어떤 병 때문에 그리고 저하라든가 항진이 돼서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결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또 암으로 변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런 경우도 궁금해하실 텐데 그거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거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항진증이 있을 때 약간 높다 하시모토 네. 병이라고 그래서요. 아니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약간 높다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저하증인 경우 하시모토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그 일반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높은가 안 높은가 그런 거는 아직 알려져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일단은 가족력이 있다면 갑상선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봐야 되는 거는 맞는 이야기네요. 이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눈여겨서 검사를 좀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떤 경우에 이제 조기 검진이 필요한지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일상적인 조기 검진, 최근에 이제 건강백세라 그래서 매년 저희가 건강검진 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도 이제 1년, 2년에 한 번씩은 조기 검진 하기로 이렇게 일반 그 보험 가입이 돼 있으신 분들한테 그런 게 올 텐데요. 또 그렇게 안 해도 회사라든가 직장인들 다 이제 검진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갑상선을 포함해서 매번 할 필요는 없고요. 그중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재는 그 기능 검사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갑상선 요 부위에 뭐가 만져진다든가 또 옆쪽에 좀 뭐가 이상한 게 만져진다든가 좀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그 갑상선 초음파 목을 전체적으로 보는 초음파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드렸듯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저기 초음파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방사능에 노출된 어떤 병력이 있던 분, 어렸을 때라든가 또 그런 지역에 살았던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갑상선 때문에 또 내가 암에 어떤 포비아가 있다. 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분들은 그런 걱정을 좀 덜어두기 위해서 그런 검사가 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제 비교적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도 진단이 가능하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병원에서 좀 가볍게 검사를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증상적으로도 이제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검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면은 저기 아무런 증상이 없이 갑상선암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갑상선 초음파를 보면서 조기 진단이 되기 때문에 대개는 아무 증상이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통증이 없이 아무 증상이 없는데 네. 몽우리가 말씀드렸던 요 갑상선 요 목 아래쪽에서 뭐 만져진다든가 아니면 결절 크기가 갑자기 커진다든가 네.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또 진행이 되면은 주위의 기관지라든가 또 식도라든가 이런 데를 눌러서 또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호흡 곤란이라든가 또 삼킴 곤란이 생긴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네네.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그 또 이 악성을 또 시사할 수 있는 소견들은 이게 좀 비교적 딱딱하게 만져질 때 아프지도 않고 그런데 좀 딱딱하게 만져진다. 여기 아래쪽에서. 그리고 또 임파절이 옆쪽에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목에. 그쪽에서 그게 만져진다 그럴 때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바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또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진 노종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는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갑상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주신 분 같은 경우는 40대 시청자분이시고요. 목에 멍울 같은 게 잡히고 최근에 살도 빠졌는데 이게 혹시 갑상선의 문제일까요? 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어요.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교수님? 목 멍울이 이제 어떤 종류 거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네. 이제 살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도 관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된 경우에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잘 안 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돼 있으면서 목에 뭐가 만져진다 그럴 때 만져지는 정도가 어떤 덩어리가 딱딱하게 만져지는지 전체적으로 커졌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져서 만져지는 경우가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병이 네네. 있습니다.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거는 우리 인체가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방어하는 기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우리 몸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제 면역 기능이라 그러는데 면역이 우리 건강을 유지시키는 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면역이 떨어졌다,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얘는 우리 몸에 맞지 않은 적군으로 인식해서 그거를 우리 내치고자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면역 기능인데 네. 이게 그레이브스 병이라는 거는 이 갑상선 자체가 정상인데도 얘를 적군으로 생각을 해서 글로 막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 자체에 그 면역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막 적군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염증이 생기다 보니까 갑상선이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또 이렇게 커지면서 만져지게 되고 그러면서 갑상선 기능 자체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60대 시청자분도 또 궁금증을 남겨주셨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안구 돌출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갑상선 그러니까 안구 돌출증이라는 병인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그 그레이브스 병의 한 일환으로 네. 그레이브스 병이 있으신 분들이 한 30-40% 정도는 그런 증상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우리의 그 적군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면역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염증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안구에도 그런 안구에 있는 그 근육이라든가 지방 조직에 그런 염증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가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 커져가지고 안구가 도출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메티마졸이라든가 이런 기능 약제를 먹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치료를 당분간 하게 되는데 네네네. 그걸로도 낫지 않으면은 요오드 방사능이 붙어 있는 요오드를 먹어서 갑상선 기능을 떨어뜨리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네. 그게 정말 심해서 안구가 너무 도출돼 가지고 그러면 각막이 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도 잘 듣지 않는다 그럴 때는 안구가 도출된 거를 조금 감압해주는 수술이 있습니다. 아, 네. 감압술이라고 그러는데 안구 네네. 도출 감압술이라는 수술을 해서 저희가 안구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양한 치료 방법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치료 받으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50대 시청자분도 지금 궁금증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회복도 느리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피곤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좀 치료를 해야 될까요? 갑상선 수술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합병증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수술이라든가 그 치료의 합병증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느끼시는 증상이 대개는 이제 갑상선 기능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갑상선을 전체적으로 다 떼내게 되면 이제 갑상선이 해야 될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하는 기능이 없어졌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그 수치가 많지 않게 되면 또 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갑상선
전체를 떼냈든지 아니면 반쪽만 떼내는 반접 수술도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가끔 갑상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또 그럴 때는 이제 갑상선 기능이 모자르면 쉽게 무기력해지고 또 좀 피로하게 되고 또 이런 증상들이 쉽게 생길 수가 있으니까 수술 후에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해서 정상 수치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고 모자랄 네.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치료가 있으니까요. 그걸 해서 정상적으로 만들면 네. 그렇게 불편한 증상들은 되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궁금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상담 전화 많이 걸려오고 있는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도중에 전화 연결해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52이고요. 52세시고요. 예, 지금 이제 어떤 궁금증이 있어서 전화 주셨는지 교수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이제 갑상선 9년 전에 이제 건강 검진해 가지고 갑상선 혹이 발견돼 가지고요. 네, 유두암으로 판정이 돼 가지고 예. 갑상선 전 절제술을 다 했는데요. 아, 수술 받으셨다고요? 네네네네. 하고 난 이후에는 뭐 몇 년간 좀 약 먹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이제 오후만 되면 많이 피로하고, 좀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조금 뭐 운동을 좀 해버리면은, 뭐 오한이나 몸살 감기가 자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면역력이 많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떨어진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하셨으니까 갑상선 호르몬 약을 지금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 먹고 있습니다. 0.1mg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가끔 또 피 검사 하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갑상선 수치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지금 수치가 어떻다고 그러시던가요? 의사 선생님이? 예, 1년에 한 번씩 피 검사하고 있는데 수치는 약간 항진 쪽 약간 가깝게 유지를 하면서 뭐 크게 피 검사 수치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아마도 큰 문제는 없으실 텐데 보통 네.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TSH라는 거를 네네네. 아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갑상선암 재발을 막는 데 중요하거든요. 아, 그래서 갑상선 용량을 조금 높은 레벨에서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정상 수치가 아마 0.8부터 1.8까지다 이렇게 그러면 네. 1.8에 가깝게 이렇게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약간 기능이 조금 넘치듯이 느낄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때 예. 말씀드린 대로 항진증의 증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00m 달리기로 하고 나면 그런 느끼는 증상. 네, 뭐 맞습니다. 맥박이 빨리 뜬다든가 네, 땀이 난다든가 좀 예, 이렇게 맞습니다. 예. 뭐 저녁에 불면증이 생긴다든가 살이 잘 안 찐다든가 예. 그런 증상들은 약간은 생길 수 있는데 네. 근데 정상 수치의 높은 정도 수준 가지고는 그렇게 크게 증상이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좀 시간 지나니까 많이 피곤해가지고 혹시 그러면 좀 좋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뭐 좋은 뭐 이렇게 뭐 영양제를 복용하고 이런 게 뭐 혹시 추천할 만한 게 교수님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근데 방송 이제 끝날 때쯤 저희가 그런 얘기도 다 드릴 텐데요. 아, 네. 뭐 특별한 건 알려진 건 없는데 건강한 생활 습관하고 운동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예. 아들이 50이에요. 아드님 이야기시고요. 네네. 예, 어떤 증상이 있는지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방사선에 노출됐으면 그게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거를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요. 예, 예. 아들이 어릴 때 중학생 때요 이렇게 학교에서 계단에서 한꺼번에 위에서 애들이 내려오면서 밀어갖고 넘어졌어요. 그래서 옆에 벽에 머리를 부딪혀서 정신을 잃은 적이 있어갖고 그때 병원에 갔거든요. 예. 병원에 갔는데 정신이 없는 채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깨어는 났어요. 근데 그 CT 촬영을 했어요. 예. CT 촬영도 방사선 노출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CT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그 후로 이제 커가지고 대학교 졸업하고 취직을 해가지고 있는데 병원에 그 회사에서는 그 검진을 하잖아요. 정기 검진을. 예. 그때 목에 있는 거 갑상선에 암이 있다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그냥 지켜본다고 뭐 커져지지는 않는다고 그런데요. 그러는데 저는 엄마니까 엄청 걱정되고 얘는 또 어디 아프면은요 말 안 해요. 걱정할까봐 아픈 걸 말 안 해요. 네. 그래서 그게 더 걱정인데 그게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그거를 그렇게 계속 놔두면은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거기서 이제 퇴사하고 나오잖아요. 회사 이제 그거 나오면 네네. 예 그러면은 집에 나와서 그게 그동안에는 회사에서는 검진을 해줄 테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나와서는 그렇게 나이 먹어지면 점점 괜찮아지는 건지 아니면 더 위험해지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네, 지금 많이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상담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엄마 마음 다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머님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게 제 의견이고요. 예. 갑상선 그 결절 발견되는 건 굉장히 흔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CT 촬영한 거, 또 CT는 이제 여러 번 촬영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그 보통 엑스레이든가 CT 정도의 방사선 노출된 것 때문에 암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다는 보고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CT 몇 번 찍은 것 때문에 갑상선암이 잘 생겼다. 그 정도 양으로 이제 방사선 노출이 암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또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게 이제 작을 때는 암인 경우에도 저희가 조금 추적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얌전한 암이라고 그러죠. 네. 그 추적 관찰했는데 전혀 크기가 변화도 없고 주위로 퍼지는 경우도 없을 때는 쭉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퇴사를 하더라도 그 갑상선 초음파만 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비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자, 상담해 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나중에 치료 받으신 데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전화는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건강매거진 분당 차병원 갑상선 암센터장이신 노종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 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암이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되는지도 저희가 좀 알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갑상선암은 갑상선은 이제 착한 암으로 저희가 알려져 있는데 그 착한 암은
좀 모순된 표현입니다. 암이 이게 착하다는 암은 없고요. 도둑놈을 저희가 착한 도둑놈이라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저위험암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맞는 표현일 네.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갑상선 암이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도암이나 역포암이니까 분화된 암이라 예후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거의 상대 생존율이 이제 다음에 나올 텐데 거의 네. 100%에 가까우니까 굉장히 좋은 암이고요. 네. 그래도 암은 암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게 분화가 잘 됐더라도 주위에 있는 임파선에 비교적 다른과 같이 전이가 잘 되는, 퍼진다 그러죠. 전이도 잘 되고 치료 후에도 재발될 수가 있고 또 아무리 크기가 작아도 이 신경, 갑상선 뒤쪽에 있는 후두신경이라든가 기관지 또 식도 같은 데를 침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그런 주의해야 될 암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뭐 암은 다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도 비교적 예후가 좋은 암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에 걸렸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들이 있을까요? 예,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다른 이제 암 같으면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도 먼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갑상선 암은 제일 중요한 게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네.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대부분 다 수술이 네.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근데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래서 갑상선을 완전히 다 떼냈을 때는 그 소견에 따라서 수술한 다음에 또 추가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대표적으로 방사능 요오드 치료라는 게 있고요. 또 갑상선이 없어졌으니까 호르몬을 대체해서 먹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갑상선 암의 치료가 되겠고요. 네. 갑상선 암이 진행이 심하게 해서 긁어내고 완전히 다 떼내고 나서도 조금 잔여암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되거나 아니면은 분화가 안 좋은 이런 암일 경우에는 그 외부에서 이제 방사선을 쬐서 치료하는 방사선 치료라든가 네. 항암 치료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단은 수술적인 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수술 방법도 궁금합니다. 지금 수술은 대표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떼내느냐, 일부만 떼내느냐, 이제 그 범위를 가지고 따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체를 다 떼낼 때는 전엽 수술이라고 그러고 네. 최근에는 이제 한쪽에만 있을 때는 한쪽만 떼내는 반엽 절제 수술이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범위는 이렇고 또 크게 수술 방법적인 면을 생각하면은 전통적으로는 목 아래쪽에 이렇게 한 4, 5cm 정도 절개를 수평으로 해서 남자분들 요 칼라 있는 부위를 뗀다 그래서 칼라 절개라고 그럽니다. 아. 고기를 이렇게 떼서 수술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목의 한가운데 딱 보이는 부위에 그 절개선이 보이게 되니까 사람에 따라서 수술한 다음에도 그 흉터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신 분들은 또 미용을 고려해서 보이지 않고 안 째고 수술할 수는 없는데 네. 나중에 이제 보이지 않는 부위를 째고 들어가서 갑상선을 절제를 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제 내시경이나 로봇을 이용한다 그래서 내시경, 로봇, 갑상선 절제술이라고 그러고요. 네. 이 수술 방법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겨드랑이나 유두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제가 특별히 보여주는 그림에 나왔듯이 세 가지 방법이 다 우리나라 그 수술 의사들이 다 개발한 수술 방법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부 다 세계에서 최초로 다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방법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 한 20년쯤 전에 개발됐죠. 겨드랑이라든가 유두를 통해서 들어가서 갑상선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또 겨드랑이에서 이제 갑상선까지 거리가 꽤 돼서 나중에 좀 팔 움직임이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귀 뒤쪽에 또 머리선 안쪽으로 이렇게 절개를 해서 들어가던 후이드 절개법이라는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까 그보다는 좀 절개 부위가 거리가 좀 짧아서 좀 용이한 점이 있고 네. 참고로 저 두 번째 수술은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수술 방법입니다. 그러시군요. 세계 네. 최초로. 세계 최초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최근에 방법 개발된 거는 입 안을 통해서 또 갑상선을 제거하는 경구강 절제술이라는 방법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갑상선 암을 성공적으로 떼내면서도 미용을 고려해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 부위가 또 걱정이 되는 분들은 또 이런 치료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대단한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렇게 다양한 수술 방법을 또 만드신 개발해내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수술을 하면 이제 치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수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약물 치료 같은 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반엽 수술이라 그래 네. 이제 반엽 뭐 반만 떼낼 때는 대개는 이제 수술로만 끝나는 거고요. 이제 갑상선을 전체를 떼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은 암이 아니고 또 주위에 임파선으로 퍼져 있다든가 갑상선을 싸고 있는 피막이 있는데 그거 이상으로 이렇게 퍼져 있을 때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전체를 다 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는 그 나온 조직을 가지고 병리 교수님께서 자세히 확인을 해가지고 네. 병의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알아본 다음에 네. 그 갑상선을 싸고 있는 막 바깥으로 퍼져 있다든가 아니면 임파선으로 이렇게 퍼져 있다든가 이 세포 자체의 분화도가 좋지 않다 그럴 때는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더 해야 돼요. 네. 이거 하는 목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남아있는 갑상선 암세포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갑상선 그 요오드에 그걸 죽일 수 있는 그 방사능을 태깅해가지고 먹음으로써 이제 몸에 퍼져가지고 그걸 제거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치료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방사선 요오드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노종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갑상선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상담 전화로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화 주신 분도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수술 후에는 호르몬제를 이제 다 절제했을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한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갑상선을 한쪽만 뗐을 때는 이제 먹는 경우도 있고 안 먹는 경우도 있고 의사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갑상선을 완전히 다 절제를 했을 전 절제술일 때는 갑상선 호르몬이 나오는 기능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도 꼭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또 예전에 말씀드렸던 갑상선 자극 호르몬 TSH라는 걸 낮은 수준으로 유지시키면 갑상선 암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두 목적으로 저희가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노종열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갑상선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주저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는요. 갑상선 질환과 관련된 아주 자주 물어보는, 흔하게 물어보는 궁금증 베스트 5를 골라서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 첫 번째는 갑상선 결절이 암이 되나요? 그냥 두면 암이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예, 아니오로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오가 맞겠습니다. 아니요. 예. 또 대부분 경우는 이제 착한 그런 양성 결절인 경우가 많아서요. 그게 갑자기 이제 암으로 변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생을 봐도 이게 작은 그 결절이 암이 됐다는 분은 거의 없고요. 다만 초기에 이제 진단할 때 결절이 어떻게 정확하게 잘 진단이 됐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양의 갑상선 이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한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 그 초음파 소견이 이게 암을 시사하는 그런 소견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세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세친 검사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검사인데요. 거기 안에서 이제 암세포가 명확하게 보일 때는 이제 암으로 진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그 중간 단계에 비정형 세포가 보이거나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여포암이라고, 그럴 때는 이제 여포암은 갑상선 그 혹 주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의 일부라도 밖으로 삐져나와서 침투하게 되면 그렇게 여포암으로 진단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세친 검사로 이렇게 찔러서 한 군데만 찔러가지고 이게 침범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 굵은 바늘로 찌르는 그런
좀 굵은 바늘을 찔러서 조직 검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전치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포암 진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정형 세포가 보이거나 아니면 여포암의 소견이 여포 종양이 의심이 될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 한쪽 엽을 떼 가지고 저희가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괜찮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갑상선 암이 아니고 괜찮은 착한 혹이다 그럴 때는 대개는 괜찮고 근데 가끔 아주 적게 아까 말했던 작은 포션에서는 이게 오래 지났더니 미분암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갑자기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럴 때 주의해서 병원에 빨리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궁금증 해결해 봤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년기 증상과 갑상선 질환 증상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두 질환 증상이 좀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갱년기 증상 저희가 땀이 나고 또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또 불안해하시고 저녁에 잠을 잘 못 주시고 또 기억력도 감퇴하고 이런 증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갑상선 기능이 모자르거나 또 항진이 됐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런 40대 전후에서 갱년기 나이에 접으신 분들이 이렇게 증상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갑상선 호르몬하고 또 여성 호르몬 수치만 저희가 간단하게 피 검사만 하셔도 네.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쉽게 그걸 감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한 피 검사로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으니까요. 병원에 찾아가셔서 검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먹기 시작하면 이걸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런 궁금증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갑상선은 완전히 다 떼고 나서면 호르몬이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수술해서 이제 갑상선을 다 제거를 했다 그러면은 보충해서 이제 평생 드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수술을 안 했고 이제 갑상선 기능이 저하돼 가지고 보충해서 먹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대개는 좀 오래 드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이제 기능이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는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정상 수치로 유지를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갑상선 약을 꾸준히 드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갑상선 암 환자는 임신할 수 없나요? 이렇게 질문도 나왔네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지금 우리나라 저출산이라 이제 임신하시고 아이를 많이 낳으시는 게 중요하지 필요하실 그쵸? 텐데요. 네. 또 이런 분들 궁금해하신 적이 많습니다. 근데 갑상선은 어떻게 뜨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를 거고요. 갑상선 반엽 절제만 해서 갑상선 수치도 괜찮다 그런 경우는 뭐 바로 임신하시고 출산 계획을 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해하시면 되고 네. 갑상선을 완전히 다 떼서 전절 제수를 했는데 또 요오드 치료까지 했다. 그럴 때는 요오드 치료에 또 방사선 노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리한 방에서 며칠 입원하는 이유도 그런 방사선 노출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몸에 남아있는 방사능이 대개나 6개월, 1년까지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네. 그 전체 제수로에 방사능 요오드 치료를 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는 조금 쉬셨다가 그 다음에 하셔도 문제는 없다. 1년 뒤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노종열 교수와 함께 이제 갑상선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또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들을 꼭 알고 있어야 될까요? 근데 어떤 병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또 암으로 진단이 됐다 그럴 때 이제 말씀드리면은 갑상선이 이제 조기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작은 암일 경우에는 저희가 시기가 이렇게 빨리 치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이에 따라서 젊었을 때는 이제 잘하거나 퍼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치료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또 나이가 한 60세 이상 좀 고령일 때는 크기가 작고 얌전한 경우는 추적 관찰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상선 암 때문에 이제 치료가 필요하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할 거고요. 수술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합병증 같은 거, 네. 또 상처 문제도 있고 그때는 가까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갑상선 질환을 치료하는 다양한 치료법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또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종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